묵직한 공기가 먼지 쌓인 서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오후의 햇살만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들의 군무를 비추며 시간의 흐름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낡은 원목 책상 앞에 서서 말없이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1년. 그리고 장모 오수진 여사를 떠나보낸 지는 벌써 3년이 흘렀다.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 그는 여전히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어둠 속에서 국가의 적들과 싸우던 그의 과거는 이제 빛바랜 훈장처럼 마음 한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한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장모님마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깊은 고독감에 잠식당했다. 장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의무이자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작별 인사였다. 책, 낡은 펜, 빛바랜 사진들. 물건 하나하나에 그녀의 온기와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애쓰며 기계적으로 손을 놀렸다. 절제된 움직임, 군더더기 없는 동작. 그것은 피로 새겨진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앨범을 집어든 그의 손길이 멈칫했다. 앨범 밑에 깔린 서랍 바닥의 나뭇결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으로 자연스럽게 뒤틀린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인위적인 경계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차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훈련을 받은 눈이었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미세하게 박동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감각.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경계선을 쓸었다. 매끄러운 나무 표면 아래 아주 얕게 파인 홈이 느껴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서재는 여전히 고요했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불일치 아래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멀티툴을 꺼냈다. 예리한 칼끝을 홈에 밀어넣고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주자 달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 바닥의 일부가 뚜껑처럼 들려 올라왔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랍 바닥 아래에는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비밀 공간이 파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검은색 벨벳 주머니에 쌓인 작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꺼내는 순간 강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기억의 파편. 3년 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한 얼굴의 장모님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와 딸의 질문에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마치 기댈 곳을 찾는 사람처럼 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이 책상 앞에 서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책상 표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때였다. 그녀가 아주 잠시, 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손끝으로 책상 한쪽을 꾹 눌렀던 것을. 마치 무언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혹은 그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듯한 행동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그녀의 불안한 심리가 표출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비밀 공간을 발견한 바로 그 자리, 장모님의 손끝이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였다.
아, 이거였군요. 지훈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비밀 공간과 장모님의 마지막 행동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날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졌던 미세한 떨림과 온기가 마치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난 듯 생생했다. 장모님의 손끝이 머문 자리. 그 기억의 온기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감각 속에 뜨겁게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벨벳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고용량에 암호화된 데이터 칩, 평범한 집안의 노부인이 가지고 있을 법한 물건이 아니었다. 한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정의롭고 곧았던 장모님. 그런 그녀가 어째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겨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죽음. 공식적인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고령의 나이와 평소 앓던 지병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 없는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불안에 찬 눈빛과 이 데이터 칩의 존재는 그 당연했던 사실에 의문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데이터 칩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응시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장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무언가이자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손바닥 위의 데이터 칩은 차갑게 빛나며 그를 과거로 잡아끌고 있었다. 장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과 딸을 바라보던 그 애처로운 얼굴. 그 눈빛은 지금이라도 외면한다면 평생 그를 괴롭힐 족쇄가 될 터였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 구석. 캔버스천에 덮여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상자를 끌어냈다. 상자를 열자 그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 제작된 노트북, 각종 보안 장비와 해킹 도구들,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봉인해 두었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어쩌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무의식적으로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익숙하지만 낯선 손길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연결했다. 일반적인 운영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가 직접 설계한 보안 운영체제가 부칭되는 동안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노트북 펜이 윙 하는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하자 멈춰도 있던 서재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했다. 지훈은 데이터 칩을 암호화된 리더기에 삽입했다. 화면에 보안 장치 인식 완료. 접근 프로토콜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칩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차에 살아가는 망령이 될 수 없다. 그는 다시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전사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자리에 달하는 오직 그만이 아는 복잡한 암호가 입력되었다. 엔터 키를 누르는 그의 눈빛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짙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화면에 암호 해독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였다.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장모님이 남긴 뜨거운 흔적은 이제 그의 손에서 미래를 향한 봉화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 불길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무엇을 태워버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소리는 지훈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교향곡처럼 들렸다. 화면을 가득 메운 무의미해 보이는 문자열들이 그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재조립되기를 반복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렀지만 서재 안의 시간은 오직 모니터의 깜빡임으로만 측정될 뿐이었다. 장모님이 걸어놓은 암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했다. 단순한 개인용 보안 수준이 아니었다. 군사 등급 혹은 그 이상의 다중 레이어, 암호화 방식.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그녀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고들 때가 아니었다. 지훈의 손가락은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프로그램이 뚫지 못하는 방화벽의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고 시스템 깊숙한 곳에 심어진 백도어, 트랩을 능숙하게 우회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잠들어 있던 그의 감각과 기술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과거의 자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던 그림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이 무너지는 소리 없는 파열음과 함께 화면 가득했던 코드들이 사라지고 수십 개의 파일, 아이콘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파일들은 그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온통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식별번호, 약물 투여 날짜와 용량,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치들이 나열된 데이터 파편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아무렇게나 흩뿌려 놓은 것 같았다. 쉽게 보여줄 리가 없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파일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정보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반복되는 특정 패턴을 발견했다. LK, 세픈, 신약 프로젝트 명으로 추정되는 코드였다. 그리고 그 코드와 연결된 파일들에는 임상 종료라는 기록이 유독 많았다. 그는 임상 종료라고 기록된 환자들의 식별번호를 따로 추려냈다. 그리고 다른 폴더에서 암호화된 문서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망진단서들을 스캔한 파일 묶음이었다. 그는 임상 종료 환자들의 명단과 사망진단서의 명단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임상 종료 날짜와 사망진단서의 발급 날짜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신부전,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기존 지병의 급격한 악화, 결코 신약의 부작용을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죽음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임상시험이 종료된 직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사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사인을 위조하여 은폐한 치밀하게 계획된 학살. 그때 그의 눈의 문서 하단에 찍힌 선명한 로고 하나가 들어왔다. 푸른색 방패 모양 안에 힘차게 뻗어나가는 날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 아니, 이제는 세계적인 제약그룹으로 발돋움한 태아그룹의 로고였다. 태아그룹,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지훈은 장모님의 불안에 찬 눈빛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다. 괴물의 발톱에 희생된 것이다. 그녀의 심장마비는 어쩌면
지우는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태우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한 남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를 보내고 있었다. 파티의 중심에는 태아그룹의 총수 최태석 회장이 서 있었다. 최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르키아의 FDA 최종 승인이라니. 이건 정말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의 기적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과장된 몸짓으로 술잔을 부딪혀 오자 최태석은 사람 좋은 미소로 화답했다. 기적이라니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발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백혈병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닐 겁니다. 태아그룹이. 바로 제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의 말을 토달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군주였고 이곳은 그의 성이었다. 매끈하게 넘긴 머리, 값비싼 수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최태석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성가라는 빛나는 가면 뒤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혹한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잠시 사람들의 틈에서 벗어나 거대한 통유리 창가에 섰을 때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다. 태아그룹의 부원을 총괄하는 박기철 상무였다. 군 출신으로. 최태석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충실한 사냥개였다. 회장님, 박상무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고 건조했다. 오수진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 최태석은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시의 감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서류철 하나를 처리하듯 가벼운 어투였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유품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에 일을 망친 늙은 교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발목 잡힐 순 없지. 그 여자, 마지막까지도 꽤나 성가셨어. 최태석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오수진의 죽음은 그저 사업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상무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눈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통화를 마친 그가 다시 최태석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지? 표정이 왜 그래? 죄송합니다. 회장님, 방금 보안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오늘 오후 저희 쪽 폐쇄망으로 분류된 10년 전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최태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외부 접근 해킹인가? 단순한 해킹이라기엔 흔적이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유령이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감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최태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빠르게 계산되었다. 경쟁사 아니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내부의 쥐새끼, 그는 박상무를 돌아보았다. 오수진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시기적으로 미묘합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역추적을 지시했습니다. 희박, 이 바닥에 희박이란 건 없어. 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법이지. 최태석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혹한 포식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박상무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유령이든 뭐든 그 꼬리를 잡아, 그리고 그 몸통까지 모조리 뽑아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시는 내 귀에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상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파티장 밖으로 사라졌다. 한편 지우는 태아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르키아, 난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 태아그룹 최태석 회장, 인류애를 실천하는 위대한 기업가.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 찬 기사들이 화면을 도배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진실과 세상에 알려진 거짓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프록시 서버를 거쳐 태아그룹의 오래된 하위 서버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은 10년 전 LK P7 프로젝트의 초기 연구원 명단이었다. 그의 접근은 1초도 채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는 필요한 정보를 빼낸 뒤 곧바로 접속을 끊고 모든 로그를 삭제했다. 완벽한 침투, 완벽한 퇴각. 과거의 그였다면 스스로에게 만점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남긴 먼지보다도 작은 디지털 발자국 하나가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신경망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어둠 속에서 굶주린 사냥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우는 모니터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정적과는 달랐다.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모님이 남긴 진실의 불씨이자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참회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세상에서 잊혀진 다윗의 싸움이었다. 태아그룹 본사 지하 10층.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그곳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는 차가운 기계음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수백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 중앙,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박기철 상무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찾았나? 그의 나지막한 질문에 옆에 서 있던 팀장 한 명이 긴장된 얼굴로 보고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놈은 최소 1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와 4개의 위성망을 경유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는 잡히는 법입니다. 팀장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스크린에 서울시의 위성 지도를 띄웠다. 수많은 점들 중에서 붉은색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마지막 접속지는 서울 은평구의 한 낡은 아파트입니다. 박상무는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너무나 평범한 곳.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전문가는 화려한 요새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일상 속에 몸을 숨기는 법이다. 팀을 보내. 알파팀으로. 알겠습니다. 목표는 살수는 아니다. 우선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고 회사 자산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다시는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못하도록 따끔한 메시지를 남기고 와. 박상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상대가 누구든 감히 태아그룹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해주겠다는 의지로 번뜩였다. 단, 얕보지 마. 흔적을 지운 솜씨를 보면. 아마추어는 절대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명령을 받은 팀장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관제센터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상무는 깜빡이는 붉은 점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쥐새끼야. 그 시각 강지훈은 장모님이 남긴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밤을 꼬박 사운 탓에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무거웠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초기 연구원 명단에서 몇 개의 이름을 추려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의문스러운 이유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다음 단계 계획을 구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예민한 청력이 복대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음을 포착했다. 발소리가 아니었다. 공기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소리, 그리고 아파트 전체 와이파이 신호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 전파 교란기를 쓴 것이다.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감각. 올 것이 왔군. 지훈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즉시 노트북의 전원을 끄고 데이터 칩을 분리해 셔츠 안쪽 비밀 주머니에 숨겼다. 노트북은 다시 낡은 상자에 넣어 캔버스 천으로 덮었다. 모든 동작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서재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이제 연구실이 아닌 전장이었다. 그는 무거운 원목 의자를 문 쪽으로 살짝 옮겨 놓았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의 동선을 방해하기 위한 작은 함정, 그리고 책상 위, 묵직한 수정 문진을 손에 쥐기 가장 좋은 위치에 옮겨두었다.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이 공간의 모든 사물이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딸가, 마침내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전문가의 솜씨였다. 고디어 그림자 3개가 소리 없이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들은 능숙한 전술 대형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구역을 확인했다. 어둠에 익숙한 눈, 절제된 움직임. 그들 역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한 명이 서재 문 쪽으로 다가왔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 지훈은 숨을 멈추고 벽 뒤에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내부를 살피기 위해 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발이 지훈이 미리 옮겨놓은 의자 다리에 걸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 남자의 균형이 무너졌다.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그의 몸은 한 마리 표범처럼 날랬다. 그는 남자의 등 뒤로 파고들어 목의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억알룰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남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거실에 있던 나머지 2명이 소리를 듣고 즉시 서재로 달려왔다. 좁은 문으로 동시에 진입하려던 그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엉켰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책상 위에 있던 수정 문진을 집어들어 앞서 들어오던 남자의 손목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쩍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전기 충격기가 떨어져 나갔다. 고통으로 찬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지훈의 발이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남자는 뒤로 밀려나며 뒤따라오던 동료와 부딪혔다. 마지막 남은 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팀의 리더로 보였다. 그의 주먹은 날카롭고 묵직했다. 하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책상을 박차고 뛰어올라 남자의 어깨를 밟고 그 뒤로 넘어갔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그는 그대로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누가 보냈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컥, 컥. 남자는 저항했지만 지훈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남자의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지훈은 힘을 살짝 풀었다. 다시 묻는다. 누가 보냈나? 대하그룹 리스크 관리팀이다. 남자는 간신히 대답을 쥐어짰다.
목적은 데이터 회수, 그리고 경고, 빙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지우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다른 2명에게서 지갑과 신분증을 꺼내 휴대폰으로 빠르게 촬영했다.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을 정보였다. 정신을 차린 팀 리더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자 지우는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공포에 질린 남자의 눈앞에 지우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보였다. 내 놈들 상사에게 전해 쫓고 있던 유령이 이제 너희를 사냥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남자를 복도로 내던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그림자라도 밟는 날엔 너희 모두 땅속에 묻히게 될 거야. 꺼져. 3명의 침입자는 겁에 질린 채 동료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다. 난장판이 된 서재, 깨진 가구들.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 3명의 장정을 아무렇지 않게 제압했던 손, 사람을 해치는 법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 강지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적들은 그의 존재를 알았고 그의 안식처를 침범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각이 피어올랐다. 장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남긴 온기, 그것은 이제 아련한 추억의 온기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에 찍힌, 결코 지울 수 없는 타는 듯한 낙인이었다. 그것은 도망치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진실을 밝히라는 유언이었으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평온한 삶은 끝났다. 이제 이것은 그의 전쟁이었다. 침입자들이 사라진 후 지우는 기계적으로 집 안을 정리했다. 부서진 가구 조각을 치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머릿속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 그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적을 상대하는 데는 능했지만 거대한 기업이라는 괴물을 사회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무기가 필요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여론이라는 파도를 일으킬 누군가. 그에게는 스피커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장모님의 서재로 향했다. 어쩌면 장모님이 무언가 단서를 남겨두셨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그녀의 유품들을 살폈다. 책장 구석, 낡은 요리책과 가게 붙음에 꽂혀있던 작은 수첩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희미하게 바랜 잉크로 쓰인 이름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유진 기자.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해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장모님이 무심코 뱉었던 말. 요즘 보기 드물게 용기 있는 젊은 기자가 있더구나. 그저 흘려들었던 말 한마디가 이제 와서야 중요한 의미를 띠고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지우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이유진이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는 디지털 세상에 선명한 족적을 남기고 있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의 기사들은 용감했고 집요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이름은 사회부에서 자취를 감췄다. 마지막 기사는 태아그룹의 한 자회사가 저지른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기획기사였다. 기사는 시리즈의 일부만 나간 채 중단되었고 그 직후 태아그룹은 해당 언론사와 이유진 기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 연예 매체나 삼류 주간지의 가십성 기사에서나 간간히 발견될 뿐이었다. 태하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날개가 꺾여버린 것이다. 지우는 그녀의 현재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대신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오수진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대문 독립공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앞 벤치. 혼자 오십시오. 그는 이유진이라는 기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장모님이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면 이 싸움에 동참할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을 거라 믿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이유진의 모습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날카롭고 총명해 보이던 과거 기사 사진 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사에 지친 듯한 피로감과 깊은 냉소가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약속된 벤치에 앉아있는 지훈을 한참 동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당신이 찾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진실, 그런 게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나 한가요? 장난칠 시간 없으니 용건만 말해요. 태해서 보냈나요? 아직도 내가 무서워서 감시하는 건가?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오수진 여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유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은 그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음을 증명했다. 돌아가신 분 얘긴 왜 꺼내죠? 그분은 당신에게 제보를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돌아가셨죠. 심장마비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분은 좋은 분이었지만 세상은 좋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나도. 그분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고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의 악몽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 내민 작은 서류 한 장에 그녀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환자 식별번호 P3014와 그의 사망진단서 사본이었다. 이걸 어떻게... 이유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P3014. 5년 전 그녀가 태아그룹의 르키아 임상시험의 문제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했던 바로 그 환자였다. 그녀는 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태아의 철벽 같은 방어와 소송전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오수진 여사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분은 당신이 포기한 뒤에도 혼자서 진실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세상에 알리기 직전에 돌아가셨죠. 지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장모님이 남긴 데이터칩의 일부 내용과 어젯밤 있었던 습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유진은 서류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분노.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뜨거운 불길처럼 가슴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태아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트라우마였다. 왜 나죠? 다른 능력 있는 기자들도 많을 텐데 여사님께서 당신을 믿으셨으니까. 그리고 당신만큼 태아그룹의 깊은 원한을 가진 기자도 없을 테니까요. 지훈의 말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렇다. 이것은 복수의 기회이기도 했다. 자신의 인생을 앗아간 자들에게, 그리고 진실을 짓밟은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락하지만 비굴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나 피로감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날카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선 이 데이터를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진짜 뉴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펜과 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제 태하의 타겟은 나 혼자가 아닐 테니 그렇게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전직 요원과 날개가 꺾인 기자가 손을 잡았다. 그들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수진이 남긴 진실의 불씨는 이제 두 사람의 손에서 거대한 횃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훈의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유진과 함께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몸을 옮겼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 익명으로 당이 임대한 곳으로.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통신 장비들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유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밤샘 분석으로 핏발이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장모님이 남긴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데이터는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태아의 변호인단은 이걸 조작되거나 일부만 발췌된 자료라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원본 데이터, 그들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이전에 날 것 그대로의 서버 기록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가 가진 데이터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공성추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원본 데이터는 아마 본사 서버에는 없을 겁니다. 이런 위험한 자료는 보통 외부의 독립된 시설에 보관하죠. 그런 곳을 알아요. 이유진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어 5년 전 취재 수첩을 뒤지기 시작했다. 암호처럼 적어놓은 메모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침내 찾고 있던 정보를 발견했다. 춘천에 있는 태하 바이오 연구센터. 10년 전쯤 지어진 곳인데 공식적으로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연구소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당시 제보자는 그곳이 사실상 태하의 모든 비밀 데이터를 보관하는 디지털 금고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보안도 국정원 수준이라고.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정보를 주었던 내부 연구원의 이름을 지훈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 퇴사했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그분을 접촉해보죠. 지훈은 이유진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전직 연구원의 행방을 추적했다. 다행히 그는 태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약속하에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연구소의 대략적인 내부 구조, 보안 시스템의 종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데이터 서버가 위치한 지하 3층의 통제 구역에 대한 정보였다. 그날 이후 은신처는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로 변했다. 지훈은 본격적으로 침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정밀한 기계를 조립하듯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쌓아 올렸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정찰이었다. 그는 연구소의 네트워크망에 유령처럼 침투했다. 방화벽을 우회하고 보안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분석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박기철 상무특유의 편집증적인 3중, 4중의 보안 함정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곧바로 위치가 발각될 터였다. 그는 공격 대신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중앙 통제 시스템이 아닌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환기 및 전력 제어 시스템. 그곳이 그가 파고들 틈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 정찰이었다. 그는 평범한 등산객으로 위장해 며칠 동안 연구소 주변의 지형을 살폈다. CCTV의 각도, 적외선 감지기의 범위, 경비 인력의 교대 시간과 순찰 동선. 그의 눈과 머리는 모든 정보를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는 마침내 찾아냈다. 동쪽 담장. 야간 경비, 순찰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단 3분간의 사각지대. 그곳이 그의 유일한 침투로였다. 은신처로 돌아온 지훈은 연구소의 약식 도면 위에 자신의 계획을 그려나갔다.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작전은 이틀 뒤 자정에 시작합니다. 이유진 기자는 여기서 연구소의 환기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 특정 구역에 고열 경보를 울려주십시오. 작은 소란이지만 보안팀의 시선을 2층으로 집중시키기엔 충분할 겁니다. 그는 도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안팀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나는 동쪽 담장의 사각지대를 통해 침투합니다. 목표는 지하 3층의 서버실. 전직 연구원의 정보에 따르면 서버실로 통하는 환기구 중 하나가 점검을 위해 잠시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곳을 통해 내부로 진입, 서버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겁니다. 이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설명을 들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하지만 모든 것을 이를 가고 가선 그의 눈빛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합니다. 지훈의 대답은 짧지만 단호했다. 그는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비금속 재질의 특수 공구들, 직접 개조한 초소형 해킹 장비, 그리고 온몸을 감쌀 검은색 작전복. 그가 장비들을 하나씩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이유진은 문득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자신이 알고 있던 슬픔에 잠긴 유가족 강지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냉철하고 치밀한 한 마리의 잘 훈련된 맹수였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강지훈 씨는 그녀의 질문에 장비를 닦던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깊은 고뇌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그림자라고 불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어둠 속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걸 버렸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군요. 아내의 어머니가 남긴 숙제를 하기 위해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작전을 준비하면서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파괴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망령을 불러내지 않으면 장모님의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결코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지우는 다시 장비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그저 약속을 지키는 남자일 뿐입니다. 그 대답에 담긴 무게를 이유진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틀 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괴물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야 한다. 성공 아니면 죽음.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다. 은신처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전 개시 시각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춘천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몸을 숨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하 바이오 연구센터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지우는 연구소에서 1km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긴 채 특수 코팅된 망원경으로 목표물을 응시했다. 온몸의 감각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은신처에 홀로 남은 이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지만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연구소의 보안 네트워크 약식도가, 다른 한쪽에는 초단위로 흐르는 시계가 떠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시계의 초침 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했다. 준비 완료. 이어피스에서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응답했다. 여기도 준비됐어요. 하시잠피 알. 지금 신호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힘껏 눌렀다. 그녀가 미리 심어둔 프로그램이 태하의 내부망을 파고들어 환기 제어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순간 연구소 2층 복도에서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복도를 비추던 CCTV 화면에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을 뿜어내는 모습이 잡혔다. 본사 통합보안관제센터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으로 번쩍였다. 2층 실험실, V7 구역, 온도 센서, 이상 화재 경보 발생, 보안 3팀, 4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예상했던 대로 보안팀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순찰 중이던 경비 인력과 내부 대기조가 모두 경보음이 울리는 2층으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이 완벽하게 위쪽으로 쏠린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숲을 빠져나와 3분간의 사각지대가 열린 동쪽 담장을 향해 질주했다. 소리를 죽인 절연 절단기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일부를 끊어낸 그는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담장을 넘어 연구소 부지 안으로 스며들었다. 착지 지점은 CCTV와 적외선 감지기가 절묘하게 비껴나가는 단 한 평 남짓한 공간. 그는 몸을 낮추고 10여 초간 숨을 고르며 주변의 공기 흐름까지 파악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건물의 그림자를 따라 지하로 통하는 환기구 해치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서울 태하그룹 본사. 박기철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개인용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2층의 소란이 아닌 너무나도 고요한 지하층의 CCTV 화면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무 교과서적이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화재 경보, 시선 끌기,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한 침투. 너무나도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아마추어라면 속아 넘어갔겠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즉시 춘천연구소 현장 지휘관에게 직통으로 연락했다. 2층은 미끼다. 지금 당장 지하 3층 서버실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봉쇄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기구 덮개를 열고 어둡고 차가운 내부로 진입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오직 사전에 외워둔 도면과 감각의 의지에 포복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서버실로 연결되는 수직 통로에 도달했다. 그는 밧줄을 이용해 소리 없이 하강했다.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서버실 바닥에 사뿐히 내려서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섬뜩한 기계음이 울렸다. 절컥 쾅. 그가 들어왔던 환기구를 포함해 서버실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두꺼운 강철 셔터가 내려왔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잡았다. 유령. 서버실 내부 스피커에서 박기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놈이 장난감 총으로 소란을 피우는 동안 우리는 대포를 준비하고 있었지. 내 놈의 침투 경로부터 행동 패턴까지 전부 내 손바닥 아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재빨리 자신의 해킹 장비를 중앙 서버의 유지 보수용 단지에 연결했다. 이제 와서 탈출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다. 데이터를 넘겨봤는데 아부는 걸릴 텐데 그 안에 널 잡을 수 있을까? 스피커 너머로 박기철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그 순간 육중한 서버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곳에는 중무장한 보안팀이 아닌 박기철 상무가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서울 본사가 아닌 이곳 춘천에 와 있었던 것이다. 내 놈 낯짝이 궁금해서 직접 와봤다. 감히 태아를 건드린 배짱 좋은 유령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박기철은 재킷을 벗어 던졌다. 군살 하나 없는 그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지훈은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률을 확인하며 자세를 낮췄다. 남은 시간 4분 30초. 내 놈 뒤에 누가 있는지 불면 목숨은 살려주지. 헛소리. 짧은 대답과 함께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예비 서버렉을 발로 차 박기철을 향해 쓰러뜨렸다. 박기철은 육중한 렉을 가볍게 옆으로 밀쳐내며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그의 하체를 공격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맹수들의 사투와 같았다. 박기철의 공격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고 지훈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서버실 내부는 두 사람의 격투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버 렉이 쓰러지고 케이블이 끊어지며 스파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박기철을 상대하며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박기철은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했다. 복부에 강한 충격을 허용한 지훈의 몸이 잠시 휘청거렸다. 박기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훈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소형 테이저건을 꺼내 박기철의 옆구리에 꽂았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전류가 흐르자 강철 같던 박기철의 몸이 경직되었다. 지훈은 그 틈을 이용해 뒤로 물러나 데이터 다운로드가 거의 완료된 USB 스틱을 뽑아들었다. 이걸로 끝이다. 지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박기철은 경련하는 몸을 일으키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길은 만들면 되는 법이지. 지훈은 서버실 벽면. 전직 연구원이 알려주었던 가장 구조가 취약한 지점에 미리 준비해온 소형 플라스틱 폭탄을 부착했다. 강력한 접착 폭탄이었다. 잘 있어라. 그는 기폭 장치를 누른 채 거대한 서버렉 뒤로 몸을 숨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서비스 통로로 향하는 구멍이 뚫렸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지우는 마지막으로 박기철을 돌아보았다. 박기철은 무너진 벽 너머로 사라지는 지훈의 얼굴을 똑똑히 자신의 눈에 새겨 넣었다. 유령의 얼굴,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없었다. 지훈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연구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진실의 조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은신처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유진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의 작전복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온몸은 상처와 멍투성이었다. 세상에 괜찮아요. 그녀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지우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스틱을 꺼내 이유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가져왔어요. 그 말을 끝으로 긴장이 풀린 그의 몸이 그대로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이유진은 필사적으로 그를 소파에 눕히고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지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압박하는 법을 그녀에게 침착하게 알려주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군의관처럼 그의 강인함에 이유진은 두려움을 잠시 잊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 몇 시간 후 응급처치를 마친 지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유진은 그의 곁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에 흥건했던 피와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 스틱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스틱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지옥이 담겨 있었다. 장모님이 남겼던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서버 원본 데이터에는 르키아 임상시험의 전 과정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초기 단계의 놀라운 치료 효과, 그리고 곧이어 나타나기 시작한 끔찍한 부작용들, 신경계 손상, 급성 장기 부전, 원인 불명의 뇌세포 괴사, 데이터는 숫자로 말하고 있었다.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말기 백혈병 환자 150명 중 80T명이 6개월 이내에 사망. 하지만 태아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에는 이들 중 단 5명만이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 지병 악화 혹은 합병증으로 처리되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내부 이메일과 회의록이었다. 부작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원들의 보고서는 묵살되었고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들은 의문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태석 회장이 직접 서명한 데이터 정화 및 프로젝트 강행 지시서가 발견되었다.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비용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냉혹함에 이유진은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파일 속에서 암호화된 환자 개인정보 폴더를 발견했다. 지훈이 남겨놓은 해독 프로그램으로 암호를 풀자 P3014와 같은 코드네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5년 전 그녀가 취재를 중단해야만 했을 때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한 유가족의 번호 P3014 박영철 씨의 딸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선미 씨 되시죠? 저는 이유진 기자입니다. 5년 전에 아버님 일로 연락드렸던 이 기자님 박선미 씨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높아졌다.
이유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임상시험 막바지에 갑자기 이상한 신경 증세를 보이다가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울먹였다. 태아 측에서는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고도 했다. 그 전화를 시작으로 이유진은 밤을 새워 다른 유가족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희망을 안고 참여했던 임상시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그리고 석연치 않은 죽음. 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할 힘조차 없었다. 스피커폰으로 유가족들의 울음 섞인 증언을 듣는 동안 잠에서 깨어난 지우는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장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불안하지만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단호했던 그 눈빛, 손끝으로 책상을 누르며 그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남겼던 그 간절함, 장모님의 손끝이 머문 자리에 남아있던 그 뜨거운 온기, 이제야 그 온기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 자신의 온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아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가족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의 온도였다. 장모님은 바로 그 꺼져가는 생명의 온기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장모님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죽어간 원혼들을 위한, 남겨진 자들의 찢어진 가슴을 위한 싸움이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본사 최태석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값비싼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최고급 원목 책상에는 깊은 상처가 패어 있었다. 최태석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의 앞에는 엉망이 된 몰골의 박기철 상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유령 하나를 놓쳐 내 금고를 통째로 털리고 와. 최태석의 목소리는 용암처럼 들끓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변명은 집어치워. 최태석은 유리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놈 얼굴은 똑똑히 봤겠지. 이름은. 신원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찾아내. 그리고 그놈과 붙어먹은 이유진이라는 계집까지 모조리 찾아내. 이번에는 실수란 없다. 언론을 이용해 그놈을 기업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경찰 내 우리 라인을 총동원해서 수배령을 내려 이유진 그녀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다시는 펜대도 잡지 못하게, 아니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 최태석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이것은 이제 증거인멸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었다. 알겠습니다. 박기철은 개인적인 복수심까지 더해진 섬뜩한 눈으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유령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론, 경찰, 그리고 어둠 속의 세력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이 이제 단 두 사람, 강지훈과 이유진을 향해 무섭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방역은 한밤중의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지훈과 이유진이 잠시 숨을 돌리며 데이터를 정리하던 그때 이유진의 휴대폰으로 속보 알림이 울렸다. 태아그룹의 자회사인 T뉴스 채널의 단독 보도였다. 속보 세계적 제약사 태아그룹 연구소에 괴한 침입 산업 스파이 소행 추정. 앵커는 상기된 얼굴로 소식을 전했다. 화면에는
춘천연구소의 부서진 벽과 아수라장이 된 서버실이 비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흐릿하게 처리된 CCTV 화면 속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강지훈이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용의자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해외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전문산업 스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미친놈들 이유진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지훈을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흉악범으로 둔갑시켰다. 곧이어 인터넷 언론에서는 이유진을 겨냥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과거 태아그룹의 악의적 보도로 소송당했던 L기자. 이번엔 산업 스파이와 결탁. 망상에 사로잡힌 기자의 위험한 폭주. 그녀는 순식간에 공범이자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혔다. 시작됐군요.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떠나야 해요. 그는 즉시 모든 장비의 전원을 끄고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노트북과 핵심 장비만을 챙긴 그는 이유진에게 최소한의 짐만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이 막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지훈의 귀에 희미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다. 그는 창문 커튼의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오피스텔 주변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박기철의 사냥개들이었다. 젠장, 벌써 들이닥쳤군. 뒤쪽으로 지훈은 이유진의 팔을 잡아 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현관문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다. 그들은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겨우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도망자가 되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이제 그들에게 거대한 사냥터이자 감옥이었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CCTV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고 거리의 모든 경찰과 시민들이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 그림자 시절에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이유진에게 감시를 피하는 법을 가르쳤다. 지하철을 탈 때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붐비는 환승역에서 여러 번 노선을 갈아탔고 건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비상구나 후문을 이용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자신들을 주시하는 눈들을 본능적으로 구별해냈다. 그들은 하룻밤에도 몇 번씩 숙소를 옮겼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낡은 여관, 24시간 찜질방, 심지어는 텅 빈 공사장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현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추적을 우려해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이유진은 태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몇몇 동료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닿은 한 후배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죄송해요. 지금 회사 전체에 선배랑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희도 감시당하고 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딱 전화가 끊어지고 이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완벽한 고립. 세상은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 남대문 시장의 인파 속에 섞여 끼니를 때우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 한 명이 지훈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거기 너, 잠깐 서봐. 경찰의 외침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이유진의 손을 잡고 미로 같은 시장 골목으로 내달렸다. 뒤에서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저놈 잡아 하는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 사이에는 어느새 사복을 입은 박기철의 부하들도 섞여 있었다. 이쪽입니다. 지우는 한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들은 옥상으로, 다시 옆 건물의 옥상으로 필사적으로 건너뛰었다. 도시의 지붕 위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추격전 아래에서는 그들을 향한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한 재개발 지역의 철거 직전인 건물에 이르러 막다른 길에 몰렸다. 사방에서 그들을 찾는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였다. 이제 끝인가요? 이우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지우는 부서진 창문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LPG, 가스통과 소화기를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계획이 빠르게 그려졌다. 그는 이우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아직입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쪽 반대편 출구로 무조건 뛰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는 가스통의 밸브를 살짝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 소화기를 들고 추격자들이 다가오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가스가 새는 곳을 향해 분말을 세차게 뿌렸다. 동시에 라이터를 켜서 던졌다. 꽝! 작은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분말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추격자들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순간 지우는 이유진의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내달렸다. 혼란을 틈타 그들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에 버려진 폐선박 안에서 눅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저들은 괴물이에요. 세상이 전부 저들 편인데 우리 둘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어둠이 내린 강 건너편 태하그룹 본사의 거대한 불빛을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고 있었던 건 저들처럼 그림자 속에서만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결심에 찬 눈으로 이유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만의 빛을 만들 시간입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끝에서 가장 대담한 방역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우리만의 빛을 만들 시간입니다. 지훈의 말에 이유진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강 건너편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태아그룹 본사 건물을 가리켰다. 저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들의 가장 큰 축제를 우리의 심판대로 만들 겁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하게 들렸다. 사흘 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르키아의 글로벌 론칭 기념 기자회견. 전 세계의 언론과 투자자,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보안이 삼엄할 거예요.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진실을 들여보내는 거죠. 도망자의 삶은 그날로 끝났다.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필사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지우는 자신의 비상금을 모두 털어 도심의 한 낡은 인쇄소 지하, 인터넷조차 제대로 터지지 않는 버려진 창고를 임시 거처로 마련했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다. 이유진의 잠자던 기자 본능이 완벽하게 깨어났다. 그녀는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원본 데이터를 밤을 새워 분석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단 5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했다. 영상은 태아그룹의 화려한 르키아 홍보 영상으로 시작했다. 희망의
찬 환자들의 얼굴, 성공을 자축하는 최태석 회장의 모습. 하지만 고디오 화면은 차가운 데이터와 내부 문서들, 그리고 임상 종료라는 이름 아래 죽어간 희생자들의 사진과 유가족들의 피 맺힌 증언으로 채워졌다. 영상의 마지막은 최태석 회장이 직접 서명한 데이터 정화 지시서와 장모 오수진 여사의 생전 사진으로 끝을 맺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강력하고 무자비한 진실의 폭탄이었다. 그동안 지우는 기자회견이 열릴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는 호텔의 AV 음향 영상 시스템을 통제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신상 정보를 해킹하고 그의 신분증을 위조했다. 작전 당일 그는 그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그를 잠시 떼어놓고 자신이 그를 대신해 행사장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작전 당일 서울 시내는 세기의 신약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최태석 회장은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처럼 박기철 상무가 그림자처럼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우는 평범한 AV 업체 유니폼을 입고 복잡한 행사장 뒤편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손에는 방송 장비처럼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상 신호를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특수 해킹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방송 통제실에서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분배실에 몸을 숨기고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렸다. 창고에 홀로 남은 이우진은 마지막 안전장치를 준비했다. 그녀는 과거 알고 지냈던 외신 기자 2명에게 완성된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다. 최태석 회장의 연설이 시작되고 10분 뒤에 보도할 것, 태아가 국내 언론을 통제하더라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최태석 회장이 연단에 섰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질병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고 있습니다. 르키아는 단순한 신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아그룹이 인류에게 바치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최태석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화면에 그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가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와인잔을 높이 들었던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준비한 장비를 네트워크 허브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순간 최태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게 변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의 얼굴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르키아의 진실이라는 섬뜩한 제목이었다. 그리고 이유진이 만든 5분짜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다. 희생자들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울 때마다 장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 회장의 서명이 담긴 문서가 나타났을 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당장 저걸 꺼. 최태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박기철과 보안팀이 통제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시스템은 지훈의 통제에 있었다. 영상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외신 기자들의 노트북에서는 이미 긴급 뉴스가 타전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혼란을 뚫고 한 남자가 조용히 연단을 향해 걸어 나왔다. AV 업체 유니폼을 벗어던진 강지훈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연단 위에 마이크를 잡았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박기철이 그를 덮치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의 눈이 쏠린 무대 위에서 경솔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지우는 무대 아래 망견자실한 채 자신을 노려보는 최태석 회장과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오수진 여사를 위한 진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생자들의 사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신의 탐욕을 위해 희생된 82명의 영혼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최태석 회장, 최태석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다. 한때 왕국의 군주였던 그의 성이 이름 없는 유령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빛의 한가운데서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강지훈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진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그리고 곧이어 둑이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밀어닥쳤다. 기자들은 연단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는 폭죽처럼 터져댔다. 저놈 잡아, 저놈 당장 끌어내. 최태석 회장은 경호원들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검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는 외침과 함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유진이 보낸 외신 기자들의 긴급 타전을 보고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게 된 대검찰청 특수수사팀이 움직인 것이었다. 박기철 상무는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수사관들에게 포위된 후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태아의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였던 그의 시대는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최태석,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망견자실하게 연단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발작적으로 저항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날 건드려.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군주의 위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탐욕에 눈이 먼 늙은 범죄자에 불과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빛의 성은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죽은 자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온 전령이었을 뿐이다. 그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 후 몇 주 동안 대한민국은 태아 게이트로 들끓었다. 태아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최태석 일가의 비리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르키아의 모든 허가 절차는 중단되었다. 희생된 유가족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그들의 억울함을 토해냈고 국민들은 그들의 눈물에 함께 분노했다. 이유진은 이 모든 진실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날개가 꺾인 기자가 아니었다. 탐사보도의 영웅으로 떠오른 그녀는 후속 보도를 이끌며 태아그룹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모든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이라며 이 모든 용기의 시작은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보자 오수진 여사였다고 공을 돌렸다. 강지훈은 자수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닌 과거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의 옛 상사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사건의 전말을 조용히 넘겼다. 그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었지만 그가 밝혀낸 진실의 무게 앞에서 국가는 그에게 조용한 면죄부를 주었다.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세상의 관심 속에서 다시 한번 유령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몇 달이 흘러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다. 지우는 아내와 장모님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고 준비해온 하얀 국화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오수진 여사의 묘비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차가운 비석 위로 손을 뻗었다. 장모님의 손끝이 머문 자리, 아직도 뜨겁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감각. 처음에는 불안과 비밀을 품은 뜨거움이었다. 이내 그것은 그의 심장을 태우는 듯한 책임감의 낙인이 되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꺼져버린 생명의 온기였다. 그를 잠 못 들게 하고 달리게 하고 싸우게 했던 그 뜨거움. 하지만 지금 그의 손바닥에 전해져 오는 감각은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불길이 아니었다. 싸늘한 가을바람 속에서도 마치 햇살이 스며든 것처럼 잔잔하고 포근한 온기였다.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정의가 바로 섰다는 충만함.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평화로움. 용감했던 한 여인이 남긴 유산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남아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내의 묘비를 잠시 바라보았다. 나 이제 괜찮아. 당신 어머니와의 약속 지켰어. 마음속으로 전한 그의 말에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가 다정하게 대답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망령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그들의 기억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지우는 묘지를 등지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으로 숨지 않을 것이다. 눈부신 가을 햇살 속으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